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청양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입니다. 청양하면 많은 사람들이 청양고추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이곳은 고추보다는 조기자와 더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시골이다 보니 낡고 오래된 집들이 많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건물들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곳에 가면 특히 길을 지나칠 때면 으스스한 한기가 느껴지는 건물들이 많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릴 적 마을 잔치날, 마을 회관에서 어느 할아버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낡아서 거의 폐허처럼 보이지만 할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그곳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임시 보관소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꽤 새로운 건물이었다고 하죠. 할아버님과 친구들이 달빛이 밝았던 어느 날, 수박밭 원두막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곳과 관련된 기이한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술도 떨어지고 이야기거리도 다 떨어져 가니 할아버님 친구분 중 한 분이 술기탄치 않아 하셨대요. 마을 어르신들께서 부정탈 수도 있으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시신당부했죠. 그 건물에 한번 들어갔다 와보자는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정해질 시간을 버티고 나오면 실패한 사람들이 술값을 내는 제안이었죠. 술을 좋아하셨던 할아버님에게는 정말 절호의 지혜처럼 느껴지셨대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부는 그 건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근처에만 가도 한기가 느껴져 으스스했다고 해요. 바위발부를 해서 할아버님 친구분 중 한 분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친구분에게는 밀고 있던 천하의 건물 안에서 슬슬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외분 모두 서로 눈빛으로 너도 들렸어? 너도 들었지? 라고 신호를 주고받다가 동시에 용기를 내어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대요. 그 순간 실소복을 입은 여자가 반을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쓰다듬고 있더래요. 그 속도가 도저히 사람이 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기에 네분 모두 본능적으로 저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뒤로 내분을 진행조차 지리지 못한 채 흥미를 써나야 집으로 뛰어가 문을 잠갔대요. 얼마나 정신없이 뛰어왔던지 옷이 찢어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으며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대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 일찍 친구분들을 만나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할아버님만 그때를 기억하고 나머지 친구분들을 술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갔다고만 말씀하셨대요. 건물의 앞까지 갔던 일부터 바위바위보를 했던 것, 건물 안에서 들렸다 소리를 의식하고 눈빛을 주고받던 것까지 모두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오리의 친구분들은 할아버님이 술에 취해 꿈을 꾼 것이라고 치부해버리셨대요. 그날도 그 친구분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그래 있었던 일을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 날이 어두워져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가뜩이나 무서운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기까지 내려 더 무서웠다고 해요. 집에 도착해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스슥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이 되어서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계셨는데 이내 궁금해서 이불만 살짝 들쳐 빼꼼히 내다볼 순간 어제 봤던 그 실소복에 여자가 방 안에서 할아버님의 방문을 미친 듯이 쓰다듬고 있자래요. 그대로 기절을 한 건지 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신 할아버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 어느 논밭 한가운데 서 계시더래요. 주위는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하늘도 뿌연 안개로 덮여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대요. 발밑에 이미 베어놓은 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밭이었다고 생각하셨대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저 대 큰 정치를 가질 사내가 서 있더래요. 그 사내를 보고는 취업난 시정대의 크기로 보였다고 하셨대요. 할아버님이 사내를 가까이 다가가자 사내가 뒤를 돌아보더래요. 머리엔 상투를 들고 푸날친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며 팔짱을 낀 팔과 몸에 털이 빽빽하게 나 있었대요. 눈매는 매섭고 무서운 분위기를 풍겼다고 해요. 그 사내가 이게 어굿이요. 라고 말했지만 할아버님은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대요. 그러자 그 큰 사내보다 작은 몸집을 가진 어린아이 크기처럼 보이는 작은 사내들이요. 여기저기 나타나 웃으면서 할아버님 주위를 빙빙 돌았대요. 그래도 겁에 질려 굳어버린 할아버님은 미동도 하지 못했더니 큰 사내가 다가와 버무리요. 라며 허리를 굽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물어봤대요. 그제야 할아버님은 저 입을 열어 여기가 어디요?
라고 물었는데 빈빈 돌던 작은 사내들이 자리 잡고 앉다니. 어디긴 어디요. 우리 동네지요. 라며 대신 대답을 하더래요. 그때 큰 사내가 여기까지 어찌 왔는지는 몰라도 집에 들어앉은 작것 때문에 당분간 고생할 거요. 라고 말했대요. 할아버님은 그 말에 대강 짐작은 했지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지? 라는 의문이 더 컸대요. 그러다 용기를 내어 혹시 내가 죽은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요. 큰 사내는 죽은 건 아니요. 여긴 원래 산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라며 머리를 극적였대요. 할아버님은 사내들이 푸근하고 친근하게 느껴져 경계심에 풀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풀어놓으셨대요. 이야기를 다 들은 큰 사내가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작은 사내 중 하나가 재치기를 했고 그 순간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 불며 할아버님 못이 휘날렸다고 해요. 재치기를 마침 작은 사내가 큰 사내를 바라보며 딱 보니 그 면이 틀림없구먼. 기저질이양 이라며 욕을 하더네요. 할아버님은 무서움에 떨고 있었는데 큰 사내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도깨비요. 자네는 죽은 게 아니고 그 육실을 연이 문제지요. 집안에서 봤다며? 그거 참 위험하구요. 도깨비라는 말을 들으니 할아버님은 오히려 무섭기보단 신기한 마음이 들었대요. 도깨비들은 귀신이 곧 죽을 사람에 관해 부정을 태우는 짓을 한다고 설명하며 그 여자가 왜 할아버님에게 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위험하다고 했대요. 할아버님은 도깨비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 여자를 떼어낼 수 있을지 도움을 청하셨대요. 큰 도깨비가 우리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메밀묵을 많이 쏘아서 대문 앞에 놓아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소. 라고 했대요. 할아버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깨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큰 도깨비가 그럼 따라오시오. 라며 안개 속으로 이끌었대요. 할아버님은 도깨비의 저고리를 붙잡고 따라났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반도 오지 않았대요. 그러다 금태로 두른 거대한 눈이 나타났고 큰 도깨비가 춤을 추며 문을 얄자 다한 빛이 비치더네요.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얼마 후 할아버님은 이불 속에서 딴번복으로 깨어났고 방문을 보니 귀신에 사라져 있었대요. 하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던 할아버님은 메밀묵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대요. 5일 동안 할아버님은 매일 밤 강의에 눌리고 귀신을 봐야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귀신이 얼굴 바로 앞에서 미친 듯 다속도로 손을 움직이며 같이 가자 라고 반복했대요. 너무 놀란 할아버님은 동네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셨대요. 마지막 날 할아버님은 모은 돈으로 메밀묵을 가득 쏘아대야 나나 대문 앞에 넣어두셨대요. 그날 밤 마당에서 친구 입소리를 흉내내는 검은 양치가 할아버님을 둘렀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대요. 그 검은 장치가 내가 들어가 뚫어내겠다 라고 말하던 순간 도깨비들이 나타나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요. 밖을 내다보니 도깨비들과 함께 큰 도깨비가 사라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날 밤 할아버님은 검은 형체가 다시 돌아올까 두려운 마음에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계셨대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인기철이 들리고 가끔씩 창문을 스치는 무언가의 그림자가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진동이 느껴졌대요. 할아버님은 너무 놀라 방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순간 방문 위쪽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방 위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 발소리는 점점 방문 쪽으로 다가왔고 어느 순간 멈추더니 아주 천천히 쓱 하는 소리가 방문 바로 너머에서 들리더래요. 할아버님은 그 소리가 점점 낮아지다가 이미 들리지 않게 되자 숨죽인 채로 그 자리에 굳어계셨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방문 틈 사이로 무언가가 삐져나오더래요. 처음에 손처럼 보였는데 곧 그것이 사람이 아닌 형태가 뒤트인 이상한 무언가라는 것을 알게 되셨대요. 그 손처럼 보이는 것이 방문을 긁고 다시 쑥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할아버님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집 밖에서 갑작스러운 기면 소리가 들렸대요. 기면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는 다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할아버님은 그날 밤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고 날이 밝자마자 대야를 확인했지만 메밀묵은 그대로 넣었다고 해요. 하지만 무게 표면은 끈적한 액체로 덮여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할아버님은 며칠 동안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거리에 눌리곤 하셨대요. 그런데 거리 눌림이 점점 심해질수록
그 귀신의 얼굴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다고 해요. 얼굴은 마치 찢어진 조미처럼 갈라져 있었고 입술이 없는 얼굴이 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했대요. 그 귀신은 매일 밤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같이 가자 라는 말을 반복했대요. 마지막 날에는 귀신이 밤 안에서 할아버님의 바로 앞에 서서 이래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소녀 할아버님의 머리 위로 뻗었대요. 할아버님은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신의 손을 뻗는 거 수에 더 이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대요. 그날 이후 뉴들 소리물 지연 현상이 갑자기 멈췄다고 해요. 외밀묵을 치우러 나갔을 때는 이미 묵이 사라져 있었고 개야에는 뚜렷한 자국만 남아있었다고 했대요. 외밀묵이 사라진 후에도 할아버님은 여전히 짐작을 내줄 수 없으셨대요. 이상한 일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건물 근처를 지날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졌고 가끔씩 귀신의 형체가 다시 떠오르는 듯한 착각에 시달리셨대요. 특히 밤이 되면 할아버님은 같은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미묘한 지음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할아버님은 친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지만 여전히 모든 꿈 이야기로 치부하며 믿지 않았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건물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 중 몇몇이 갑자기 간에 걸리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 같대요. 마을에서는 그 건물이 저주받은 곳이라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고 아이들은 절대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가 이루어졌대요. 그런데도 몇몇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들어가려다 비슷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대요. 할아버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가끔 꿈에서 그 귀신을 보곤 하셨대요. 꿈속에서 귀신은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했대요. 같이 가자. 너도 같이 막.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온몸이 굳어 있었다고 하셨어요. 몇 달이 지나서야 그 꿈은 점점 사라졌지만 할아버님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셨대요. 어느 날 할아버님은 우연히 마흔의 나이다 많은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고 그 건물에 대해 묻게 되셨대요. 어르신은 찔끔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길 그 건물은 관을 보관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목숨을 잃은 한 여자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셨대요. 그 여자는 죽기 전 아이를 잃었을 품에 빠져 이상한 행동을 차지했고 죽음 뒤에도 그 원혼이 떠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 후로 할아버님은 다시는 그 건물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손이 떨리셨대요. 그 후로도 할아버님은 그 건물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거나 이야기를 꺼리셨대요. 하지만 한 어르신이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시길 그 건물은 본내관을 보관하던 곳이기도 했지만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로 쓰였다고 하셨대요. 그곳에서 여러 아이들이 돌벗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학교는 갑작스럽게 폐쇄되었고 그 뒤로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특히 한 아이가 실종된 사건 이후 그 아이를 찾지 못한 어머니가 그 건물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해요. 그 어머니의 원혼이 지금도 그 건물에 남아있으며 그로 인해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할아버님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소름이 돋았지만 그 건물에 대한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대요. 어느 날 밤 할아버님은 또다시 악몽을 꾸셨는데 이번엔 그 귀신이 관 속에서 할아버님을 부르는 꿈이었다고 해요. 귀신은 관 뚜껑을 두드리며 왜 다시 안 오느냐. 너도 반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했대요. 꿈에서 깬 뒤에도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님은 그 건물 근처에서 이상한 불빛을 목격하기도 하셨대요. 마치 도깨비 불처럼 보이는 작은 불빛이 건물 주변을 맴돌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불빛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크게 놀라거나 병을 앓았다는 소문도 퍼졌다고 해요. 몇 년이 지나 그 건물은 결국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딘가 으스스한 기운을 느꼈다고 해요. 건물이 무너진 뒤에도 그 터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대요.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특히 밤이 되면 아이들이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터 근처에서 하얀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대요. 그 형체는 건물이 서 있던 자리를 맴돌다 사라지곤 했다고 해요. 마을에서는 그 터를 피하라는 경고가 점점 강해졌고 동네 아이들에게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엄격히 주의시켰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터를 탐험하려다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대요. 어떤 이는 터 위에서 갑작스러운 향기침과 부뚜를 느껴 쓰러졌고, 다른 이는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판에다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도 있었대요. 하지만 가장 섬뜩했던 사건은 한 외지인이 그 터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발견된 일이었다고 해요. 그는 그 터 한가운데서 발견되었는데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톱이 모두 부러져 있었다고 했대요. 당시 경찰이 조사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터는 완전히 동민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대해 언급하여 하지 않았대요. 할아버님은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그 터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판상파트만을 하셨대요. 그곳은 절대 가까이 가선 안 될 곳이다. 무엇이든 누구든 그 근처에 가면 쯔면해준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말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 터는 마을에서 가장 물수스한 장소로 남아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 이야기, 아르바이트 괴담. 한창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어. 지금처럼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사이트들이 넘쳐나는 시절이 아니었지. 그때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력사무소에서 막 노던 일을 찾는 게 일반적이었어. 때문에 고액 단기 알바라고 하면 대부분 시체 닥지라든가 생물학적 시험 같은 일들이 소문으로 돌곤했지. 사실을 말하자면 그런 아르바이트는 거의 없었어. 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아르바이트 생에게 맞기에 기회도 아니었지. 단식은 먹고 살기 좋은 시절도 아니었어. 월드컵을 남기고 외환위기를 급급했다고는 했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거든. 외환위기 당시에 수많은 실업자가 생겼고 사금융이 들불처럼 번졌던 시기였지. 국가는 흑자를 냈다지만 사람들의 빚은 계속 늘어가던 시절이었어. 그나마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자살자가 많았고 그래서인지 시추닥지 알바 같은 소문도 많았던 거야. 나 역시 대학 입학 전에 등록금을 번호했어. 최소한 3주 5든 빡세게 일하고 1학년 때 신나게 놀다가 2학기쯤 취업하고 군대에 갈 생각이었지. 여름방학엔 군대 가기 전에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어. 대학 등록금 좀 매년 오르는 상황이라 부모님께 눈치도 보였단 말야. 그러던 와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 친구가 고액 알바를 쓰는데 하루에 10만원을 준다는 거야. 그 시절 최저시급이 지금의 절반도 안 될 때였으니 엄청난 조건이었지. 무슨 일인데? 하고 물으니 친구가 대답했어. 일당 10만원에 약 3일만 일하면 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였어. 기술도 필요 없다고 해서 너무 좋아 보였지. 예약하자면 죽을 사람이 나온 집을 청소하는 일이었어. 쉬운 일은 아니었지. 보통 자살하거나 노인이 혼자 살다 죽은 경우라 집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시공해야 할 거긴. 다행히 겨울이라 여름처럼 파리가 안 일까서 두루기가 튀어나오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했어.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몰라도 사람이 죽으면 온갖 눈물이 나와 바닥에 뭉치고 그 집에 가거나 줄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으니 아예 벽지부터 바닥까지 싹 다 갈아야 한다고 했어. 20살 초반에는 돈만 많이 주면 무슨 일이든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갔어.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서울의 한 주택가였어. 좁은 도로 양옆으로 낡은 빌라들이 빽빽이 들어선 동네였지.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는 게 듣는 일이었어. 그 누구도 물어보려 하지 않아서 물어보면 화는 냈지. 나는 주의 사항대로 묵묵지 벽지를 뜯어내고 장판을 걷어냈어. 친구는 전날 술을 진탕 마셔서 나오지 못했고 나 혼자 벽지에 더 서먹했어.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말을 걸어주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했을 거야. 그래도 일이 진행되면서 불길한 느낌이 엄습했어. 집은 15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였어. 정말 오래된 건물이었는지 천장이 낮고 화장실 타일은 누렇게 갈색돼 있었어. 바닥 장판은 건망룩이 새카맣게 져 있었고 그게 핏자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안방 바닥엔 핏자국이 넓게 퍼져 있었고 거실엔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어. 아이방으로 보이는 방에는 작은 2층 침대가 있었는데 그곳엔 핏자국이 없었지. 어차피 사용 못할 가구라 바르마 해머로 다 부쉈어. 시끄러운 공사를 해도 집에 내서 한이는 번영 사람들이 구경에 나왔어. 구경 나온 아줌마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 얘들은 무슨 죄? 일순이었다. 참 못될 사람이었잖아. 나는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지. 아저씨는 빚을 시달리다 아내와 아이들을 사회하고 자살했다고 했어. 그 얘기를 듣고 기분만 잡쳐서 다시 작업장으로 옮겨갔어. 아까보다 더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 저녁 9시쯤 일이 끝났어. 형들이 술을 한잔하자고 했지만 나는 너무 피곤해서 혼자 집으로 향했어. 인적 없는 으스스한 골목을 지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었지. 누군가가 수다닥 숨는 게 보였어.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아 걸음이 따나섰어. 집에 돌아오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불꽃은 창고에서 들려오는 소리, 적막한 것이, 그리고 뒷다의 랜드는 속삭임. 결국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공포에 떨었어. 그날 밤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바닥에 반쯤 잠긴 어린 남자애가 씩 웃으며 나를 바라봤던 거야. 입술이 뒤까지 찢어진 아이를 보고 나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을 뛰쳐나갔어. 너무 겁에 질려서 멈출 수도 없었고 그냥 사람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었지. 가까운 술집에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어. 술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외줄 시간이라 그런지 사장은 한쪽에서 졸고 있었지. 나는 테이블 한 곳에 앉아 소주를 시치고 잔을 따르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어. 그런데 잔을 입에 대자마자 창문 밖에서 시선이 느껴졌어.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그 순간 창문 유리에 희미하게 남겨진 손자국 같은 것이 보였어. 손자국은 작고 길쭉했으며 마치 어린아이의 손 같았지. 나는 눈을 감고 잔을 비웠지만 창문에서 느껴지는 그 존재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 술집을 나와 집에 가려니 다시 두려움이 몰려왔어.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뭔가 따라오는 느낌이 분명했거든. 나는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하려고 뛰었어. 골목을 지나며 자꾸 뭔가가 따라붙는 소리가 들렸지. 내 발소리와는 다른 살짝 끌리는 듯한 소리였어. 문 앞에 다다르자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넣지 못했어. 마치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못 들미게 서문했지.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고 잠갔어. 온몸에 땀이 흥건했지만 질환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 나는 모든 불을 켜고 문을 확인하며 집 안을 살폈어. 그날따라 집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 TV를 틀어놓아도 소리가 터지지 않고 마치 일부러 단절된 공간처럼 느껴졌지.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 방문은 활짝 열어두었는데 닫히는 소리가 들릴까 두려웠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 틀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 사람의 형태였어.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눈턱에 서 있었고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지. 눈을 뜨면 그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 같아서 참아볼 수 없었어. 그림자가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눈을 떴는데 방 안에 뭔가가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 방 구석에서 들리는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낮은 숨소리가 귓가를 반지렸지. 나는 몸을 움츠리고 조용히 침대 밑으로 손을 더듬어 나이프를 찾았어. 손끝에 닿은 나이프를 잡고 숨을 고르며 방을 살폈어. 그런데 둘이 펴져 있는 방 안에서 낯선 냄새가 느껴졌어. 썩은 것 같으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고 나는 도저히 그 안에 더 머물 수 없었어.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발목을 누가 잡는 것 같았어. 발끝을 내려다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확실히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지.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발을 또리치고 거실로 달려나왔어. 그날 밤 나는 절대 다시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거실 한가운데 앉아 방 쪽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와 냄새를 견뎠지. 벽 너머에서 나는 귓가를 간지르는 웃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 나는 꼼짝도 못한 채 새벽을 기다렸어. 그 수 나는 절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런데도 방 안에서 느껴지는 시선과 그림자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어. 이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나는 그날의 그림자가 내 길을 쫓는 것만 같다. 집안의 그 방은 나의 문을 나가버렸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 나는 그것이 끝나지 않은 거 알아. 세 번째 이야기, 신입사원. 투배 A군은 지난해 우리 부서로 배속되었다. 나이는 20세 소단. 잘생기고 부침성도 좋은 멋진 청년이었다. 이전까지 있던 부서와는 전문들애가 다르고 아직 신입이라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지만 노력도 하는 데다 한 번 가르치면 금세 배워서 서수인 내 입장에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나를 포함해 우리 부서 대부분은 그를 인정하고 있었고 좋게 평가했다.
계획이 편하지만 예의 바르고 유머 감각도 있는 A군은 틈새 우리 부서에 누가 달았다. 하지만 그런 A군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B씨라는 사람이었다. B씨는 30대 중반의 남자로 일은 꽤 잘하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했다. 다른 사람을 귀하하는 말을 자주 내뱉곤 했다. 단점은 당연히 무릎졌고 장점마저도 이리저리 말을 돌리며 펄뜯어 대곤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렬히 물어뜯다나 사정사정할 때까지 늘어지는 일은 그집것 없었다. 좀 기분이 나빠지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미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그저 다들 최대한 B씨랑 얽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새로 들어온 A군에게 일을 가르치는 건 내 몫이었고 내가 의식적으로 피한 것도 있었지. A군과 B씨의 접점은 거의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나 B씨는 그 무렵부터 A군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닐까. 어느 날 A군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B씨를 다가가 A군이 일하는 걸 관찰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시비를 건너댔다. 그 문장 이상하지 않아? 그걸로 A군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 형식은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프린트에서 나눠볼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머리도 모자라고 말야. 마침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던 내가 그걸 못 듣겠다. 나는 B씨에게 이건 초보인데다. 내가 가르친 대로 하고 있자고 말해서 어떻게든 돌려보냈다. A군을 들들 볶을 생각에 내가 자리를 기우지만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무척 기분 나빴다. 자존심 높은 B씨는 은은하고 호감을 사는 데다 미남인 A군을 질투한 것이다. 원래 예상은 하고 있었지. 일부러 서로 마주치지 않지 않았던 건데 A군에게 괜찮냐고 묻자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고난한 듯 썼다. 그로부터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A군은 아무 문제 없이 일에 잊혀 한 사람의 몫을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와는 반대로 B씨의 작업 능률이 점차 떨어져 갔다. B씨가 작성한 서류는 깔끔하고 보기 쉬운 것으로 폭탄이 잦았는데 줄 간격도 이상해지고 존댓말과 반말이 헷갈리는 데는 읽기 어렵게 변해버린 것이다. 또 굳이 어려운 말을 골라 쓰곤 하던 B씨답지 않게 단어를 잘 떠올리지 못하는 일도 이어졌다.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는 법이라 여기고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B씨의 상태는 전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스트레스 때문인지 B씨의 성격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A군에게 응다실의 소리를 늘어놓았다. 함께 일을 하게 되면 A군한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트집을 잡다가 끝내는 일과 상관없는 소리까지 늘어놓게 되었다. 여자 사원을 꼬시는 게 아니라는 점. 팔방미인인 척하지만 실은 다들 싫어한다는 일. 이쯤 되면 그냥 시비 거는 수준이었다. 주변에서도 다들 신경을 쓰기 시작했지만 B씨의 태도는 악화될 뿐이었다. A군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져갔고 다들 B씨에 대해 불만이 커져갔지만 나는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태도와 비례하되 B씨는 모든 것을 잘못하게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일의 능률이 떨어져가고 줄담배를 피우는지 혈색도 나빠지고 살도 붙었다. 지금까지 B씨는 다른 사람들을 딸보긴 해도 자기 일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던 데다 건강도 잘 챙겨왔다. 그러던 어느 날 A군과 술을 한잔하게 됐다. 일 끝나고 한잔하지 않겠냐고 A군이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었다. A군과 둘이서 술을 마시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뭔가 상담할 거리가 있을 뻔히 싶었다. 나는 평소보다 좀 좋은 술집에 데려갔다. 게이실에서 천천히 마시다가 A군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생각한 대로 B씨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A군이 말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였다. 제가 특히 치질이라고 해야 하나. 저를 싫어하거나 민미를 부리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순간 무슨 거짓말을 하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정신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A군은 말을 이어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A군을 괴롭히거나 A군에게 해를 끼칠 사람들은 모두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A군을 따돌리려던 사람은 요일에 자신이 따돌려지게 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던 아이는 다리가 부러졌단다. 그 정도면 무련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A군은 말을 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이 A군에게 끼치려고 한 위해를 스스로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가장 심한 것은 중학교 시절 이야기였다. 중학교 시절 A군에게는 아주 똑똑한 동창생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 아이는 유독 수학에서만은 A군을 이기지 못해서 그게 콤플렉스였다. 그리고 어느 날 A군의 수학 노트와 교과서를 훔쳐서 태워버렸단다. 하지만 음내 양심에 걸렸 당시 다음날 A군이 수학 교과서를 찾는 걸 보고 열매서 사과했다는 것이다. A군은 어차피 새로 살 생각이었기에 가볍게 용서를 줬다고 한다. 그러나 그날 교과서와 노트를 태웠던 바이의 집이 전소했다. 가슴을 끄는 걸 깜빡했다단다. 도행 중 다행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A군은 그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A군의 뜻과는 상관없이 발동하기 때문에 설령 A군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가족이라도 다툼 서수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알이다. 돌주도 자주 받았지만 조건은 없었고 연인 자체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A군은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같이 아무래도 어울리기 힘들 사람은 있지 마련이다. A군은 아직 부모님한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라며 내게 처음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사실일까 싶으면서도 나는 A군에게 B씨 일은 알아서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특수 능력이라뇨. 만화 같아서 멋있잖아. 라고 말하며 울상을 짓고 있는 A군을 억지로 닿네. 겨우 묻는 얼굴로 돌려보냈다. 나는 오컬트나 초능력 같은 건 믿지 않는다. 하지만 B씨가 A군을 괴롭히는 건 어떻게든 말려야겠다 싶었다. 다음 날 출근하고 나서도 B씨는 A군에게 다가왔다. 납치할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A군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반응해 보였다. 나는 전날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평소보다 더 가까이서 두 사람을 지켜봤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도 A군의 편에 서고 B씨를 배갈시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약간 뽀르해도 오히려 기웃던 B씨였지만 이 지름이 되니 역시 동료들의 눈초리에 찌가 죽은 듯했다. 그리고 그 무렵 내가 중지하를 찌어든 것이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뭐냐, 너희들 그렇게 그는 편만 들고 이 녀석이 오고 나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짜증나고 반해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겠냐? 내가 얼마나 폐를 끼치고 있는지. B씨는 얼굴을 붉히며 열대를 토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지지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A군도 나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나는 마침 B씨는 거친 기세에 그대로 반을 나가버렸다. 잠깐 두만의 침묵 속 누군가 말했다. 뭐라는 거야? 정말 알 수 없는 소리 난더라 먼다. 그 말을 시작으로 B씨에 대한 성토와 A군을 향한 위로가 이어졌다. A군은 여전히 알실색단 치였다. 몇 분 지나자 소등도 가라앉고 다들 자기 일로 돌아갔다. 나는 A군의 걱정에 B씨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조금 조용해질 무렵에야 나는 B씨를 찾아 나섰다. 아마 화장실이나 흡연구역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예감이 나를 덮쳤다. 설마 싶어서 나는 한두 피 반을 뛰쳐나와 B씨를 찾았다. 흡연구역에는 없었지에 화장실로 향했다. 남성 화장실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움직이질 않았다. 살짝 열린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그곳은 B씨였다. 그 수로는 정신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난생처음 제세금기를 썼고 구급차를 두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몇 분 정도 지났다는 것 같았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흡연난다. 갑작스러운 감정 변동이 이유로 뽑혔다. 병원에는 상사가 따라가기로 하고 나는 사무실 사람들과 A군을 진정시키게 되었다. 구급차가 온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미 B씨에게 무슨 일이 났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대충 사정을 설명했다. 용지는 A군이었다.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A군은 충격을 받을 타였다. 내가 발견했을 때 B씨는 이미 호흡이 멎어있는 상태였다. A군은 증명 B씨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화가 난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겠지. B씨의 건강 상태라면 뇌출혈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실과는 상관없이 A군의 스스로를 자칫 닳아왔다.
내가 고민하고 있자 A군은 그것마저 하였는지 죄송합니다. 라고 작게 말했다. A군의 잘못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솔직히 나도 곤혹스러웠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사탄은 난했다. B씨는 병원에서 목숨을 건졌다고. 다음 날 상사가 뒷짐해졌다. 다행이었다. 다만 뇌에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직전에 복귀는 못하고 그대로 B씨는 퇴사하게 되었다. 다들 안심하거나 씁쓸해하는 모습. A군은 여전히 죽을 산을 짚고 있었다. 나는 A군의 등을 한 대 두드려주며 B씨 살았단다. 라고 말을 건넸다. A군은 단신이 웃어주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심 B씨가 A군에게 죽으라고 말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싶어 이골이 숙면했다. A군은 열심히 지운을 툭 뜯어준 보람이 있어. 지금은 멀쩡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 B씨는 주인의 친정으로 따라 내려다 지역을 껴 농사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단단한 근황 보고와 함께 수확한 농산물을 보내주었다. 회사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보내는 바람에 다시 회사로 들고 가느라 땀 좀 뺐지만 말이다. 아내는 회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와는 별도로 종이 한 장이 더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내게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A군에게 보내는 사과가 한마디 써 있었다. A군에게 슬쩍 전해주니 그는 뭐랄까. 말로 전하지 못할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기쁜 것 같았다. B씨를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B씨가 A군에게 보내온 사과 편지를 전달했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다시지 않았다. A군의 특이한 능력은 그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재금했다. B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A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신경이 쓰였다. 며칠 뒤 A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다가 A군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했다. 괜찮아. 내가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평소와 달랐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그날 밤 회사의 또 다른 동료 C씨가 이상한 사고를 당했다. 평소에 A군과 별다른 접점이 없다 C씨는 단은 A군을 뒷고는 말을 하곤 했다. 작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C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단에서 넘어졌다. 다리가 부러졌고 그는 회사에 몇 주간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C씨가 사고를 당한 다음 날 A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나는 점점 그의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분명 그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사무실 내부에서 갑작스럽게 전기가 끊기고 서버가 멈췄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보안 카메라에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 갑자기 불빛이 깜빡이고 이상한 그림자가 비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복도 끝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마치 인간의 형체 같았지만 그 움직임은 투자연스러웠다. 마치 어공을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특히 C씨와 가까운 몇몇 동료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C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사무실 벽지에서 거기 있지 마라. 라는 낮고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A군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차가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능력은 단순히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끌어들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주말 나는 회사로 돌아나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빛이 비치는 서랍을 열어보게 되었다. 서랍 속에는 모래를 사진 몇 장과 작은 시첩이 들어있었다. 그 수첩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과 도형들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저주를 거는 주문처럼 보였다. 마지막 장에는 여기에서 떠나라 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나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금기 씨의 목소리였다. 깨어났을 때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 후로 회사에서 벌 이상 큰 사고는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경계했다. 그의 흔적이 남은 자리에선 항상 이상한 기운이 맴돌았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떠났다.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고 섬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